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따라잡기 남상혁입니다. 오늘부터 주택융자 따라잡기 과정을 이제 강의하게 되겠는데요. 이 주택융자 따라잡기 과정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시고 주택 모기지 융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융자에 대해서. 그래서 융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도 강의를 듣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주택융자 모기지의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그거에 앞서 이 주택 모기지 융자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하고 또 현재의 모기지 시스템은 언제부터 마련이 됐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뒤로 보이는 이 교재들은요, 제가 LA 중앙일보 교육문화센터에서 주택융자 라이센스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교재예요. 그런데 이 교재가 한 절반 정도는 모기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라이센싱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시키고 순수히 모기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모기지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모기지 시스템은 구분되는 시점이 있어요. 1930년경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모기지가 아니고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일례로 집을 샀을 때 LTV, 론 투 밸류가 50%였습니다. 50%란 얘기는 뭐냐면 론 투 밸류, 즉 집의 시세 대비 융자 금액이 50%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을 이제 구입한다고 칠 때 50만 불에 집에서 25만 불을 목돈으로 다운페이하고 나머지 25만 불만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나머지 25만 불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하는 조건, 그 리페이를 하는 조건이 우리가 이제 그걸 어머타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페이먼이 나오게 되는데 그 페이먼도 3년에서 5년 만기로 그렇게 모기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50만 불짜리 집에서 25만 불을 다운하고 25만 불을 3년이나 5년 내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년이라고 치면 38에 24, 1년에 8만 불 내야 되는 거죠. 거짐 한 달에 7, 8천 불 정도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융자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모기지 시스템이 이런 구조로 진행돼 왔다가 바뀌게 된 것은 1934년이 되겠어요. 1934년 저희 교재를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1929년 이후 당선된 1933년에 당선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경기 부흥 대책을 마련했는데 과거 3년 그리고 5년 만기였던 모기지 시장에 30년 장기 고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래서 1934년 루즈벨트 정부는 내셔널 하우징 액트라는 법을 제정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정부 기관을, 이걸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이 바로
현재도 있죠.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 FHA를 설립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3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모기지에서 30년 고정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파퓰러하고 대중적이고 모두 모기지 그러면 30년 고정을 대표 상품으로 알고 있죠. 이 30년 고정 모기지가 바로 1934년 연방법이 제정되고 연방정부기관 FHA가 마련되고 여기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은 미국 모기지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93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모기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트래디셔널 모기지는 30년 고정 모기지만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15년 고정 모기지, 20년, 40년 고정 모기지는 트래디셔널 모기지가 아니고 넌 트래디셔널 모기지입니다. 자, 그렇게 30년 고정 모기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가 탄생을 하자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의 모기지 페이먼트 방식이라든가 다운페이 금액이라든가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누구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만큼 주택 경기는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성공적인 정책이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0년 고정 모기지는 저는 그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기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1930년대 이전처럼 50% 다운페이라고 3년이나 5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라면 집을 구입했을 때 50% 다운페이를 마련하고 또 한 달의 페이먼을 그렇게 많이 내기 위해서는 직장을 잡고 가까운 시일에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겠죠. 당연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이라든가 이렇게 첫 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을 구입해서 집에서 살면서 그 효용성, 혜택을 누리는 그런 기간을 상당히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이때 필요한 게 집이거든요.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누리는 행복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데 이 3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아메리칸 드림, 집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고 보다 높은 퀄리티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저는 칭찬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이 계속 되면서 시장에 확신을 줬고 그것이 이제까지 2020년 현재까지도 수십 년 동안 이어오는 그런 전통적인 모기지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다시 정부는 이 FHA를 앞세워 이제 요거는 어떻게 3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FHA라는 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3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을 보증을 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적은 다운페이먼트 그리고 낮은 이자율로 이 모기지를 제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HA가 이렇게 1934년부터 중심 기관으로 등장했다가
한 3, 4년 정도 되면서 그 기관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죠. 그래서 1938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메를 중심으로 해서 모기지 시스템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페니메는 지금도 모기지 시스템, 우리 모기지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페니메는 다시 1968년에 정부로서 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시 민영화를 됐죠. 현재는 서프라임 거치면서 페니메는 완전히 이제 민영화된 어떻게 보면 민간 회사인데 서프라임 거치면서 정부의 주식 지분과 채권 이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금융이라고 그러는데 페니메가 도산할 위기에 이제 겪었는데 이때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서 지분과 채권을 사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민간 회사이지만 정부의 지분 그리고 채권이 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모기지 시스템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는 페이지들은 전부 주택 관련 모기지 연방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라이센스, 융자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취득하실 분, 직업적으로 하실 분들한테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기지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조금 더 보강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기지 에이전트로 활동하거나 모기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뭐냐면 터미널러지예요. 이 주택융자는 그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혼동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행위의 주체와 객체 이걸 거꾸로 알면 모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트가 나와 있죠. 노트는 돈을 빌렸다는 증서예요. 그래서 모기지를 이제 받게 되시면 은행은 노트에 사인을 하라고 노트라는 서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받으면 론닥이라고 그러거든요. 론 다큐먼트의 약자예요. 론닥의 주요 서류 중에 하나예요. 노트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이 노트가 있어야 모기지를 판 은행은 다시 세컨더리 마켓에서 가서 그 노트를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트는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의 금융 상품을 팔고 살게 할 수 있는 그 권리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은행한테 중요하고 또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도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노트를 만든 사람, 쓴 사람은 노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노트 메이커는 바이어, 바로워가 되겠고요. 또 이거를 페이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페이먼을 내니까 노트에 나온 조건대로 내가 페이먼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한 거에 따라서 페이먼을 내게 되게 있어요. 그러면 페이어가 돼. 노트 페이어. 그거는 바이어, 바로워. 그 다음에 노트 페이. 노트에 따라서 페이먼을 받는 사람은 렌더가 되겠죠. 디드는 노트는 돈을 빌렸다는 내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돈 빌린 사람이. 디드는 내가 돈을 빌렸지만 다른 물건들은 물건을 통해서 빌리면 전당포에 저당을 맡기잖아요. 그렇지만 집은 특수한 부동산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의 소유권과 마찬가지죠. 점유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점유권을 주는 사람은 은행이에요. 내가 돈을 빌렸지만 실제 네가 사용하는 주인은 너다. 그래서 디드를 주는 사람, 디드 그랜터, 그건 은행이 되겠고요.
디드를 받는 사람, 내가 점유권을 보장받는 사람은 디드 그란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린, 그 다음에 빚, 뎁 이런 거는 뎁터, 크레디터. 뎁터는 빚을 진 사람이고요. 크레디터는 빚을 준 사람, 채권자, 뎁터는 채무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 모기지의 주체는 그 집에 살고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모기저.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모기저가 집을 산 바이어, 바로워. 그리고 모기지를 받은 사람, 그건 렌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모기지 이해와 상품은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eneral Mortgage Knowledge.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모기지의 기본적인 종류,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모기지는 크게 트래디셔널 모기지와 넌 트래디셔널 모기지로 구분된다. 트래디셔널 모기지는 30년 장기 고정 상품만을 말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상품은 넌 트래디셔널 모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실무에서 그렇게 쓰는 구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입 주체, 누가 모기지를 사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는 주체가 누구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에 따라서 컨벤셔널과 넌 컨벤셔널, 거버먼트 론으로 바뀐다, 구분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도표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컨벤셔널 모기지가 있고 넌 컨벤셔널 모기지가 있어요. 넌 컨벤셔널 모기지는 그냥 거버먼트의 모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넌 컨벤셔널부터 볼게요. FHA, VA, USDA 이 세 가지는 정부가 보증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개런티하는 그런 모기지 프로그램들입니다. 정부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FHA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운페이를 적게 하거나 첫 주택 구입자들이 융자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경우에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FHA는 뭐 나온 김에 한 가지 잠깐만 설명드리면 쉽게 오해하기 쉬운데 FHA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시험 우리 이제 모기지 융자 라이센스에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대답은 노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FHA는 다운페이를 적게 하기 때문에. 다운페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FHA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다운페이를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많이 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융자 조건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FHA의 다운을 많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기지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VA, 베테랑.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군대를 복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모기지로 모기지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USDA, 연방 어그리컬처 농무부, 연방 농무부가 개런티하는 그런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USDA 모기지는 어떤 분들이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을 위한 모기지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농업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격 조건에 농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루럴 에어리어 인구 2만 7천 이하 실이나 그런 타운을 관장하는 그런 연방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연방농무부는 이런 지역에서 경기 활성화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기를 그 지역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SDA 프로그램을 융자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USDA 모기지는 뭐 잘 알지도 못하시겠지만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1%밖에 그 마켓 쉐어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특히나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구 2만 7천 이하 지역을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모기지고요. 요즘 들어서 VA는 조금 더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요. FHA 모기지는 이제 과거부터 명맥을 이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마켓 쉐어가 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용자는 뭐 90% 이상은 컨벤셔널 모기지다. 그래서 첫 번째 블랙 마크 되어 있는 그 컨벤셔널 모기지를 보시면 두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컨퍼밍 모기지, 그 다음에 컨퍼밍이 아닌 거 non 컨퍼밍 모기지. 컨퍼밍 모기지는 51만 400불 2020년 기준입니다. 51만 400불 론 어마운트, 융자 금액이 51만 400불. 우리가 항상 그 융자 금액의 리밋을 얘기할 때 100단위로 떨어져요. 그냥 51만 불 하면 될 텐데 400불은 왜 거기다 붙였냐? 저도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100단위까지 금액을 리밋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컨퍼밍 모기지는 51만 400불 이하로 융자를 할 경우에는 컨퍼밍 모기지가 되겠습니다. 이 컨퍼밍 모기지의 51만 400불은 순전히 융자 금액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불짜리 집을 하는데 다운페이를 150하고 50만 불만 융자한다. 그래도 컨퍼밍이에요. 집 가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융자 금액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n 컨퍼밍 모기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재를 보시면 모기지 사이즈가 있어요. 모기지 사이즈라는 건 론 어마운트. 론 어마운트에 따라서 론 어마운트이 51만 400불이 넘어가는 거는 non 컨퍼밍 모기지가 되겠어요. 약간 일부 익셉션이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론 어마운트에 대한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51만 400불 컨퍼밍에서 한정된 금액보다 높은 융자 금액일 경우 non 컨퍼밍이다. non 컨퍼밍에서 융자 금액으로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 밸런스. 하이 밸런스는 전보하고 컨퍼밍하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이전시 전보라고도 합니다. 에이전시는 뭘 얘기하냐면 페니메, 프레디맥 같은 에이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정부의 에이전시였잖아요. 지금은 민간회사지만 에이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보, 컨퍼밍보다 금액이 조금 높으니까 전보라고 부른다. 에이전시는. 근데 실제 전보는 에이전시, 페니메, 프레디맥이 상대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왜? 론 어마운트이 너무 크니까. 그 금액 기준이 76만 5,600불이에요. 2020년 기준. 그 금액을 넘어서면 완전 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컨더리 마켓에서 정상적으로 파퓰러하게 거래되지는 않아요. 특정한 인베스터 혹은 특정한 은행이 그 전보를 관리하고 매입하고 팔고 사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컨더리 마켓에서 활성화가 돼서 팔고 사는 거는 컨퍼밍이 주가 되겠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하이 밸런스 에이전시 전보까지는 거래가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이건 non 컨퍼밍 융자가 되겠습니다. 모기지 중에서. 그리고
융자 금액이 51만 400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 모기지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서프라임. 그러니까 서프라임 2010년도에 전후에서 발생했던 서프라임 기억나시죠? 서프라임 발생하게 됐던 그런 융자 같은 프로그램들. 그걸 저희가 서프라임 론이라고도 합니다. 프라임 밑에 퀄리티가 낮은, 수준이 낮은 그런 모기지죠. 이 모기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컴 다큐먼트, 인컴 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B 클래스, C 클래스 모기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REO, 그다음에 Alt A 론, Alt는 얼터너티브 란 뜻인데요. 그렇게 이름은 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